안녕하십니까? 김철회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행정론 제3장의 첫 번째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3장은 정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에는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는가? 두 번째는 중앙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지방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오늘 앞쪽 강의에서는 정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뒤쪽 강의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나누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 시간에는 정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모든 행정학 시간에 이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이 초록색 동그라미는 대한민국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노란색 세모는 정부 부분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일정 부분 정부 부분 속에서 살고 있고, 또한 정부 부분을 제외한 영역은 시장과 시민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부분은 강제력에 기초해서 대부분의 활동을 하는 반면에 시장과 시민사회는 자발성,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영역은 이제 대외적인 대외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대외 환경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정보화, 모든 것이 디지털 정보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개방화, 모든 것이 세계 경쟁을 해야 되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세계로 펼쳐나가는 세계화, 이런 개념들이 이제 대외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대내 환경, 국내적인 환경으로서도 뭐 코로나 환경도 있고 요즘 다양한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5천만 명은 정부를 이루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시장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사회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를 구성할 때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는데, 중앙정부라 하면 대한민국 전체에 관련된 일을, 위로는 어떻게 돼? 휴전선부터 어떻게 헌법상으로는 저 압록강, 두만강부터 이 제주도까지, 좌우로는 왼쪽 백령도에서 독도까지, 오른쪽 독도까지 관할하는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 중앙정부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대전시 같으면 대전광역시, 그걸 또 나눠가지고 우리 대덕구 같으면 대덕구,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거를 지방정부, 국가 전체를 하는 거를 중앙정부, 연방제 국가에서는 이 정부가 스테이트인데, 스테이트가 여러 개 유나이티드 합쳐져서 이루어진 국가는 연방제 국가, 미국 같으면 50개의 나라가 합쳐서 유나이티드 아메리카를 만든 거죠. US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에 50개 나라가 합쳐진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라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단방제국가, 미국 같은 나라는 연방제국가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정부와 관련 없이 물건 사고 팔므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시민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공공의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고, 정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힘을 줄 것이냐 아니면 지방정부에 힘을 더 많이 둘 것이냐, 이 문제는 분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힘을 나눠주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방 분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전시장 또는 대덕구청장, 또 일반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분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분은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한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다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사하지 말아라 이거죠. 10시 이후에 장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4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6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규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규제 완화라고 해요. 규제 반대로는 규제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규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경제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해 줘야 되는 그런 논제들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시민사회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이 정부 영역에 좀 참여를 해서 함께 일을 하는 거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그것을 현대적인 용어로는 여러분들이 이은구 교수님하고 함께 배우는 거버넌스 또는 정책학에서 많이 다루겠지만 그래서 시민 참여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사실은 이 시민 참여가 훨씬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주인은 국민이죠. 지방정부의 주인은 주민들이죠. 주민들이 직접 실제 주인으로서 그 지방정부가 하는 일들에 참여하는 것, 이걸 시민참여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야 바람직한 민주주의고 주민자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항상 행정학도로서 어디 가서 행정학을 설명할 때 이렇게 국가를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안에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장과 정부와 시민사회가 있다. 정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며 시장은 또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해보시고 또한 대내 환경에 따라서 대외 환경에 따라서 그 역할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잘 머릿속에서 정리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공무원 시험을 보든 공기업에 가든 또 일반 기업에 가든 면접 시험 볼 때 행정학도로서 행정학을 설명해 봐라 이렇게 할 때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준비된 사람으로서 행정학이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또 한 문단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그림을 제가 늘 모든 슬라이드 앞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분만 좀 한번 살펴보면 정부는 표준 국어사전에 살펴보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포함하는 통치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통치기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통치기구가 국가면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면 지방공무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좁게 말하면 3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을 정부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행정부 공무원을 주로 이제 정부라고 협의의 정부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초등 사회 용어 사전도 찾아봤는데 여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국민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국가의 기관 이렇게 하는 거죠. 법을 만드는 법을 중심으로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중심으로 법을 만드는 기관은 입법기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행정 이렇게 하고요. 법을 집행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따져보는 기관은 사법기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한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나란 일이고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국가의 기관들을 뭐라고 하느냐? 정부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 밑에 세 개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정부란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한 강제력을 기초로 국민을 통치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강제력을 부여했는데 다시 그 강제력을 기초로 국민을 통치해요. 그래서 이거를 칼 슈미트라는 사람은 자동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으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스스로를 통치하는 거죠. 이것이 자치고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강제력을 기초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밑에 나오는 것처럼 감옥에 넣을 수 있는 힘이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강제력,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핵심인데 이 공권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군대 가기 싫어도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집에서 노는 게 아니고 군대 안 가면 영장 나왔는데 군대 안 가면 감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적인 측면에서 내가 군대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내가 감옥에 갈 것인가 군대에 갈 것인가로 바뀌는 거예요. 영장이 나오는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 감옥에 가기 싫으면 군대를 가야 되는 그것이 강제력이죠. 납세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기 싫죠. 그렇죠? 다 내 돈인데 내 돈으로 왜 세금을 세금 내고 싶어 하는 사람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공권력을 통해서 이 공권력이 어디서 생기느냐? 법률에서 나와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권력이 행사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내 재산을 강제로 정부가 집행해 갈 수 있어요. 그 힘이 뭐냐? 공권력이라고 하는.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바로 정부고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는 행위예요. 병역은 그냥 국가가 사람들 그냥 군대 만들려고 청년들 억지로 데려가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라를 지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통치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이 목적을 실현하지 않는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은 그야말로 그거는 잘못된 통치가 되는 것이죠. 국기문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행정 또는 관리라고 부른다. 이런 기초적인 여러분들이 행정학과에 들어왔으니까 계속해서 remind를 하시길 바랍니다. 영어로는 Cambridge Dictionary에 나오는 개념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그룹으로 치면 the group of people who officially control a country. A country, 한 국가를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공식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의 그룹을 government라고 한다는 것이죠. 시스템 측면에서 볼 때는 the system used for controlling a country, city, or group of people, the activities involved in controlling a country, city, a group of people, et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또한 정부라고 한다. 그리고 politics and government의 측면에서 보면은 the offices, department, and group of people that control our country, state, city, or the other political unit. 그래서 키 컨셉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control이에요. control. 제가 앞쪽에서 이야기하는 다스림, 통치 하는 것이죠. 뭐에 기반을 해서 based on coercive power, 공권력, 강제력에 기초해서. 그래서 the control이라고 하는 거는 to order, limit, or rule something, or someone's action, or behavior. 어떤 물건이든 어떤 행동이든 이런 것들을 강제력으로 명령을 내리고 제한을 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통제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자치의 관점에서 볼 때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공권력의 기초는 뭐냐면 그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을 가할 수 있는 힘이 공권력이에요. 경찰이 이 줄 바깥쪽으로 가시오 그랬는데 그 폴리스 라인으로 들어오면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힘이 작동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자치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요. 이행장치라고 하죠. 내가 만약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내 스스로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돌아가야 다음에 지금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걸 위하려고 하는데 그 약속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생활 자치, 자기 자치 이런 측면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정부를 만들었는가? 앞 시간에 저는 늘 사회적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시장, 정부, 시민사회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야기 충분히 했고 그러면 정부를 왜 만들었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학적 접근,
두 번째는 정치학적 접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와 함께 공공경제론을 들으신 분들은 시장 실패론을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Market Failure Theory라고 Market Failure Theory. 그래서 인간은 이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시장 속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장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국방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경찰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SOC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회복지의 문제도 시장에선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마켓 페일리어,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강제력을 지닌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유용해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이 국가 전체에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마켓 석세스, 시장의 성공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시장이 성공할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과 경쟁의 원리예요. 경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들은 다 도태하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이야기하는 자연 선택의 원리가 작용되는 곳이 시장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이 실패해요. 노 프리런치. 이 시장에는 프리런치, 공짜가 없어야 되는데 공짜들이 존재하게 돼요. 공짜들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들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배운 공공재라든가 외부 효과, 자연 독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자성, 무임승차의 문제 때문에 생산이 안 돼요. 국방이 필요한데 생산이 안 되니까 이거 국가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부 효과 때문에 오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진짜 필요한 것들은 과소 공급돼요.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정부가 개입해서 환경오염은 줄이고 교육 같은 가치제는 늘려주고 이런 역할을 공무원들이,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연 독점의 문제, 정부 비대칭성의 문제 때문에 이 사회에 또 다른 시장 실패가 발생해요. 거기다가 사회복지 문제, 빈부격차 문제도 크죠. 이런 것들 다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결사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는 치유자로서. 그래서 이거를 government success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부도 또 failure, 실패한다는 거죠. 정부가 제일 큰 나라가 어떤 나라냐?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이에요. 이 땅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거의 다 망했어요. 중국이 남아있지만 중국은 이 경제 부분은 이미 자본주의를 도입한 나라죠.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정말 큰 정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그게 뭐예요? 정부의 실패예요. 정부는 왜 실패하는가? 공무원들은 부패예요. 공무원들이 다 이런 문제를 알 줄 알았더니 그 문제를 몰라요. 오히려 권력을 주니까, 강제력을 주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의 주머니에 이익을 추구하면서 결국 정부가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학적 접근으로 볼 때는 인간은 왜 정부를 만들었는가? 그러면은 시장에서 하는 게 좋은데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요거는 사회계약론, Social Contract Theory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이 정치적인 자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싶잖아요. 자유로우면 좋은데 자유로운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어떠한가 잘 관찰해 보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만인의 투쟁이에요. 약육, 강식의 상황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가 좋은데 자유로우면 맨날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셜 컨트랙을 맺는 거예요. 사회적 계약을 맺어가지고 야 우리 이런 때는 법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하자. 서로 약속을 정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바로 정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정부 상태를 아나키라고 하는데 아키라고 하는 게 이게 저기예요.
정부란 뜻이에요. 정부가 없는 상태죠. 무정부 상태는 자유가 극대화되니까 힘센 사람들은 엄청 좋아요. 동물의 왕국으로 따지면 사자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세계 속에서 아나키의 한계는 뭐냐? 약육강식의 세계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특히 약자들이 피해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 인민들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고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이양을 해요? 정부에게 이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리를 정부에게, 대통령에게, 시장에게 이양하는 것이죠.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주의인데 사실상 이 주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과 시장에게 일부 옮겨가는 것이죠. 자기 통치로 따지면 나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누구에겐가 위임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또는 친구한테 이렇게 할 때 네가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상 자기 통치의 원리, Principle of Self-Government의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부에 이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그래서 Rule of Law,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정부를 만들므로 인해서 마켓 페일리어를 이겨내고, 즉 정부가 government success라고 그랬죠. 정부가 만들어지면 국방을 통해서 다른 나라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줘요. 그리고 경찰을 만들므로 인해서 질서가 유지돼요. 그리고 우리 혼자서 만들 수 없는 큰 장치, Social Overhead Capital, 공항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거 정부를 통해서 함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 기본권 실현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문제를 정부를 통해서 누진세를 통해서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성, 좋은 측면이죠. 하지만 정부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회계약을 맺어서 우리의 국민 주권을 정부에게 이양을 했더니 이 정부가 기본권을 제한하게 돼 있어요. 군대 가기 싫은데 군대 가야 돼요. 세금 내기 싫은데 세금 내야 돼요. 법을 안 지키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신호등 지켜야 돼요. 거기다가 사생활 침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부가 우리 생활을 얼마나 통제하는지 여러분들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쓴 게 동물농장, 그리고 1984라는 소설을 썼는데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려면 영어로 된 책을 좀 읽어보시고 영어로 된 거 아니더라도 한글로 된 책을 읽어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유튜브에 동물농장 치면은 이 한 10분짜리 소개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야기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모든 국민들의 생활을 통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에요. 그래서 조지 오웰은 결국 사회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동물농장에서 펼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정부를 만든다 하더라도 정부가 너무 비대해지고 그 사이에 독재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부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력을 지녀서 coercive power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력을 통해서 군대 가기 싫은데도 군대 가게 만들고 세금 내기 싫은데 세금 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폴리스 라인이 딱 거치면 그것을 넘어서면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제력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자력구제 금지라고 하는 거 셀프 헬프라고 하는데 누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나도 그놈 반대로 가격하는 거. 이거를 자력구제라고 해요. 내 빚은 내가 갚는다.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 정부가 만들어진 국가에서는 나는 맞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경찰을 통해서 자력구제가 아니고 간접구제는 경찰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강제력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 원리상 자력구제는 금지됩니다.
절대 정당방위 이외에 내가 죽음을 당할 상황이 아닌 이상은 내가 폭력을 쓰는 것 나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돼요. 그래서 유일한 공권력은 정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건 사법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정부의 특징은 대의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양하고 대전시장을 뽑아서 대전시장에게 국민의 권한을 이양하는 이것을 대신하게 만든다고 대의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 시대에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는 사라져야 된다고 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지금 너무 권한이 많기 때문에 서로 되겠다고 난리예요. 그것보다는 대통령과 국회를 저는 머슴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가져야 돼요? 국민 주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헌법 1조에 나와 있으니 그것을 실현하려면 요즘 스마트폰 시대에 은행 거래도 다 스마트폰에서 하잖아요. 중요한 것도. 그러면 뭐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왜 거기서 국민이 직접 하면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도 다 빼내고 국회의원들의 권한도 빼내서 국민들에게 돌려줄 시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에서 어디로 변해야 돼요? 직접 민주주의로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저는 꾸준히 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닌 정치를 통해서 행정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때문에 이 정치 영역, 정부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선거, 투표, 권력 정치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도 아까 이야기한 직접 민주제의 세 가지 방법, 사탐 시간에 배웠잖아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이런 제도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 국민투표로 국민이 직접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시장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정부 영역에서 사업은 공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공기업은 사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운데 여기에 공공성, 정치성도 추구하게 되죠. 요즘은 공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보다는 기업이 더 중요한 것이고 기업적 관점에서 사업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그 사업을 통해서 공익을 실현하는 건데 너무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다 보니 이 사회적 가치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사회적 가치 그러면 말은 좋지만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그러한 회의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기업이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제는 큰 정부, 작은 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제가 경제론 시간에 많이 다루었지만 큰 정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돈으로 따지면 내가 번 돈의 몇 퍼센트를 정부에게 세금으로 낼 것인가의 문제고 사람으로 따지면 전체 인구 중에 공무원 수를 몇 명으로 갈 것인가. 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한 30%를 우리가 버는 돈의 30%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요. 그리고 사람으로 따지면 전체 우리 5천만 명 중에 120만 명이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공기업까지 합치면 한 거의 180만 명, 200만 명 가까이 공공부문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권력으로 따지면 아까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규제권이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또한 다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정부는 어느 나라에서 좀 하고 있냐면 북부 유럽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페어 스테이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정부 기능을 확대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큰 정부로 굉장히 가고 있죠. 그래서 이 큰 정부가 되려면 정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때 큰 정부에 찬성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선택이 100원을 내면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내 주머니에 100원이 있어요. 그 물건을 봤는데 저거 150원짜리가 나한테는 만족을 줘요. 그럼 얼른 그 물건을 사죠. 그런데 물건을 봤는데 50원짜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100원을 선뜻 내겠습니까? 안 내는 것이죠. 이 100원을 내는 의미가 뭐냐면 세금을 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을 잘하면
기꺼이 세금을 큰 정부로 가라고 동의를 하지만 정부가 일을 잘하지 못하면 세금 내는 것이 아깝게 되겠죠. 그래서 작은 정부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일을 잘 못하니까 정부는 최소한으로 줄여라. 이 영미계 국가들이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최소한의 일만 하고 정부는 필요악이다. 정부는 커봤자 손해다. necessary evil,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유지해라. 이런 입장이 바로 정부는 필요악이다. 작은 정부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 강의는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중앙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